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 특별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한 정치를 희망하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기탁금을 해당 정당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과 함께 공명선거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관이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대통령 선거 전시관을 소개해드립니다.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 공정성을 유지하고 불공정한 보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심의 대상 인터넷 언론사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 특별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1과 장동영 서기관을 만나 들어봤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장동영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예방 단속 특별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 공직선거에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회적으로나 국민들의 공무원 중립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무원 선거 범죄를 좀 분석해 보면 직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를 비교해 봤을 때 총 공무원의 선거 범죄가 총 우리 위원회가 조치한 건 한 260건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206건, 즉 한 80% 정도가 직전 지방선거에서 조치하는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 공무원의 선거 범죄가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중대선거범죄로 지정을 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선거 관여 행위 사실 쉽게 떠오르지 않는데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저희가 조치한 건들 중에서 한 45% 정도는 SNS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위법 행위가 됩니다. 최근에 이제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활동이 많다 보니까 그 SNS를 통해서 위법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SNS 상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글을 게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선거 관련된 게시물에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이제 클릭하는 행위, 그 다음에 팔로워들한테 선거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좀 주로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SNS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오프라인 상에서도 특정 후보자의 토론회 자료를 작성한다든가 아니면 선거 공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검토해서 개발한다든가 그리고 소속 직원들 대상으로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 등 이런 공무원들 선거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럼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NS 상에 있는 위법 행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공무원의 SNS 관련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예방 대책과 앞으로의 단속 계획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 공무원 선거 범죄에 대한 기본 방향은 우선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내 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고발하는 등 엄격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전 안내 예방을 위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정부나 지자체 공무원한테 배부될 안내 책자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와 관련된 선거법 규정과 또 할 수 없는 사례들을 좀 담아서 공무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이제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선관위 위원장님 명의로
공무원 소속 기관장한테 그 공안을 보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선거 중립 의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자체적인 선거 중립 결의대회도 개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저희 사전 안내나 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이제 그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고발하는 등 저희가 엄격히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공무원의 그 선거 관여 행위는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 의혹 제기만으로도 선거의 신뢰도나 그 공정성 이런 그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중대한 선거 범죄입니다. 따라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공무원들은 철저히 그 선거에 있어서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될 것이고요. 그 공무원의 철저한 선거 중립 의무를 바탕으로 이번에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 지방선거로 동네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네, 아무쪼록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일 중앙위원회 회의실에서는 2월 2일에 실시되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의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다짐하는 후보자들. 이들을 격려하는 박수가 대회장 내에 울려 퍼집니다. 11일에 개최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현장. 2월 2일 실시되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에 앞서 후보자 6명이 모여 공명정대한 선거를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에 나오신 후보님들께서도 결의대회를 하심으로써 이전에 가졌던 그런 보다는 더 선거를 깨끗하게 치러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날 결의대회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선거 정책실장의 공명선거 당부의 말씀, 조사국장의 예방, 단속방침 설명, 공명선거의 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후보자 기호 추첨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1월 10일, 11일 양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에 후보자 등록이 있었으며 후보자는 1월 1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2월 1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선거를 꽃피우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은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조직의 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수여되는 2017년도 우수 모범공무원 포상 수여식이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자랑스러운 수상자들의 모습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층 대강당,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우수 모범공무원 포상 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정부 포상으로 중앙선관위 이한규 부이사관의 홍조 근정훈장, 충남선관위 유광종 이사관의 근정포장, 중앙선관위 임채만 부이사관, 김수연 서기관, 서울시 선관위 조경호 서기관, 경북선관위 서동화 서기관의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고 서울시 선관위 이홍택 행정사무관을 비롯한 4명의 행정사무관에 대한 국무총리 표창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우수모범 공무원에 대한 중앙위원장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과 깨끗한 선거를 위해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이날 우수모범 공무원 포상 수여자들에게 권순일 위원장은 악수를 건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조직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훈장과 포창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직원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날 수여식에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공직 생활을 실천한 공무원에 대한 모범 공무원증 수여도 함께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에는 총 19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이 길다면 긴 선거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보고 직접 체험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에 설치된 대통령 선거 전시관을 소개해드립니다.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의 선거 벽보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안내 포스터까지 대통령 선거 과정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이곳은 대통령 기록관에 마련된 기록으로 만나는 대통령 선거 기획 전시장입니다. 각 대통령 선거 때마다 사용되었던 기표 용구, 나무로 만들어진 투표함들, 투표장의 참관인 명패는 마치 70년대의 투표소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을 들게 합니다. 대통령 기록관은 전국에서 연 20만 명이 방문하는 전시 관람시설로 이곳 4층에 선거 기록물을 전시하고 선거 체험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대통령 선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아이들에게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부모님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으로 만나는 대통령 선거 전시는 상설 전시로 대통령 기록관에서 계속되며 2월부터는 체험형 전시가 더해져 더욱 풍성하게 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된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 과정에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강의가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선거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강의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상임위원이 오늘은 특별히 강사로 나섰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한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의 수강생들을 위한 특별 강의입니다. 추운 날씨와 늦은 시간이었지만 강의실의 열기만큼은 뜨거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존재 이유가 뭡니까?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 권한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로 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날 강의에서 문상부 상임위원은 대한민국 선거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사와 더불어 대한민국 선거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음부터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 선거가 제대로 뭔가 이렇게 그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어떤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선거 관리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됐고 새로운 걸 알게 돼서 이런 강의가 너무나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은 지난해 11월 15일 입학식을 갖고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한 정치를 희망하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기탁금을 해당 정당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기탁금은 2017년도 4사분기에 해당한 것으로 7개 정당에 배분돼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 공정성을 유지하고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심의 대상 인터넷 언론사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 5, 제1항에 따른 것으로 검토 대상은 신문법상의 등록사, 방송법상의 허가 승인 및 등록사, 신생매체 및 미등록 언론사입니다.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심의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 2회 심의 대상 인터넷 언론사를 결정해 오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온라인 투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의사회장 선거 등 20건의 온라인 투표 지원이 진행됐으며 이에 따른 선거인은 총 21,116명입니다.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선거가 하나 있었죠. 네, 바로 미국 버지니아주의 하원 의원 선거였는데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당선자가 결정되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한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을 필름 통뽑기로 선출했다면 믿어지시나요?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가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일어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버지니아주의 주도 리치먼드시, 선관위 관계자들의 당선자 선정 현장인데요. 눈에 들어오는 것은 세숫대야 정도 크기의 큰 도자기 그릇입니다. 각 후보의 이름이 적힌 2개의 필름통을 파란 도자기 그릇에 넣고 버지니아주의 선관위원장인 제임스 알콘이 잘 섞습니다. 그리고 긴장되는 표정으로 하나를 선택하는데요. 곧이어 승자의 이름이 호명됩니다. The winner of House District 94 is David Yancey. 승자는 공화당 데이비드 옌시. 이 참신하고도 황당한 개표 모습은 방송사와 유튜브를 통해 미국 전역에 생중계가 되었는데요. 이 필름통 뽑기를 많은 사람들이 숨죽여 지켜본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필름통 뽑기로 선택을 받은 공화당. 투표 결과가 만약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었다면 버지니아주 하원에 민주당이 50석, 공화당이 50석을 차지하면서 다수당이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버지니아주는 어떻게 해서 필름통 선거로 하원 의원 선거를 결정지었던 걸까요? 2017년 11월 7일 실시된 버지니아주의 하원 의원 선거. 뉴포트 뉴스 선거구의 개표 결과 데이비드 옌시 공화당 후보가 셀리 시먼스 민주당 후보를 10표 차로 이겨 당선자가 되는 듯 하였는데요. 10표라는 간발의 차로 승패가 갈리자 민주당은 투표수의 이의를 제기하며 재검표를 요구했고 며칠 뒤 실시된 재검표 결과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단 한 표 차로 민주당 시몬스 후보의 승리로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당선자가 뒤바뀌자 이번에는 공화당이 법원에 재검표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법원의 결정. 법원은 공화당과 민주당 두 후보가 동일하게 11,608표를 득표했다며 이번 선거에는 당선자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결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재검표 당시 두 후보의 모두 표시가 되어 있던 한 장의 투표지였습니다. 이 표는 재검표 당시 무효로 처리가 되었는데요. 당시 투표지에 시먼스와 옌시 두 후보 모두에게 표기돼 있었으나 시먼스의 표기란에 사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법원은 유권자가 해당 표기를 취소하고 옌시에게 표를 던지고자 하는 의미로 해석했고 이에 득표수 동률로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버지니아주의 개표 지침에 따르면 여러 후보의 중복 표기가 됐더라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추가적인 표시가 있다면 유효표로 집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버지니아주 주법은 이럴 경우 추첨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동전 던지기, 제비 뽑기 등 다양한 의논이 오간 끝에 결국 필름통 뽑기로 승자를 결정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버지니아주의 정치 판세는 아직 민주당의 시먼스 후보 측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아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지 궁금하시죠?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고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는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대 선거에서도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었던 드라마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02년 충주시 의회 의원 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 곽호종 후보가 한 표 차로 낙선하였으나 2006년 선거에서는 한 표 차로 당선이 되는 일도 있었고요. 2008년 6월 3일 강원도 보성군수 재보궐선거에서도 무소속 윤순군 후보와 황종국 후보가 나란히 4,597표를 얻어 투표지를 재점검한 결과 윤 후보 측의 투표지 하나가 무효로 처리되어 희비가 엇갈린 적도 있었습니다. 한 장의 표가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는지 새삼 느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투표로 역사가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는 사실 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투픽이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식입니다.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참신하고 다양한 선거 관련 콘텐츠를 제작할 제16기 선거명예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총 모집 인원은 15명으로 선거, 정치 참여 및 주권의식 제공에 관심이 많은 전국의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취업준비생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활동 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며 매월 작성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원고료와 소정의 활동비가 제공됩니다. 국민의 선거의식 향상을 위해 중앙선관위와 함께할 선거명예기자단에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선거상식 시간입니다.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늘 화두가 되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선거권 연령입니다. 네, 지난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요.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를 이뤄내지는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 사항인 선거권 연령에 대해서 장연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선거를 보다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선거상식의 장연재입니다. 혹시 처음 투표하던 날 기억하시나요? 내 이름이 적힌 투표 안내문, 설레는 마음으로 찾았던 투표소, 혹여 틀리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게 찍었던 기표 용구까지. 처음으로 부여된 선거권으로 유권자가 되어 참여한 첫 선거는 마치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었죠.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권. 우리나라는 이 선거권의 연령을 만 19세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의회 민주주의 국가들은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OECD 국가 중 미국, 영국, 독일 등 32개국은 만 18세부터 투표권이 주어지며 오스트리아는 만 16세부터 투표가 가능한데요.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도 2015년 선거 연령을 기존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이와 동시에 민법상 성년 연령도 20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거권 연령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재헌헌법부터 제2차 개헌까지는 대통령, 부통령 선거법과 국회의원 선거법에서 선거권 부여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명시하였고 1960년 제3차 개헌부터 제4공화국 유신헌법, 그리고 제5공화국 헌법까지는 20세 이상으로 선거권 부여 연령을 규정하였습니다. 1987년 헌법은 선거 연령을 헌법이 아닌 법률로 위임하게 되는데요. 이때 각 개별 선거법에서 선거 연령을 20세로 다시 한번 규정하였습니다. 각 개별 선거법을 1994년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으로 통합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선거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명시하였죠. 이후 2005년 6월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 연령은 현재의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선거권 연령을 개정한 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 시대의 변화와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자는 의견의 주된 입장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에 있습니다. 18세가 되면 독자적인 인지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이 가능하고 과거와 달리 교육 수준이 높아졌고 정보 교류와 습득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선거 연령을 낮춰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18세는 정치적 판단 능력이 미흡하고 만 18세가 되는 고등학교 3학년생의 정치 참여 등으로 인해 학교가 선거 운동의 장으로 변질되거나 교사나 부모 등에 의해서 자신의 의견보다는 타인의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선거권을 부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인데요.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화두로 떠오르는 선거권 연령 개정.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의 대립이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지만 이 두 의견의 가장 바탕에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거권 부여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일이라는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요. 선거권 연령 개정에 앞서 이 변치 않는 사실을 미래의 유권자들에게 일깨워주고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시켜주는 것.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민주주의 실천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 선거 상식의 장현주였습니다. 선거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역사 속 그날입니다. 1월 둘째 주 역사 속 그날로 이명은 아나운서와 함께 떠나보시죠. 최근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가 한 편 있죠. 바로 장준환 감독의 1987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의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시기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1989년 6월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며 발생한 시위가 바로 그것인데요. 같은 해 5월 20일 선포된 계엄령에 의거한 무력 진압으로 유혈 사태를 빚은 천안문 육사항쟁. 1990년 1월 11일 계엄령이 해제되기까지의 과정을 역사 속 오늘에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제1대 수석이자 문화 대혁명을 이끌었던 공산주의 혁명가 마오쩌둥.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하면서 그의 후계자였던 화거펑이 뒤를 이어 중국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후광이 너무 컸던 탓일까요? 화거펑은 지도자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사람들은 당시 개혁파였던 덩샤오핑을 추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에 힘입어 화거펑을 초기에 사임하게 하고 대권을 장악한 덩샤오핑. 덩샤오핑은 대권에 오르자마자 마오쩌둥이 실시하였던 문화 대혁명을 청산하고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등 혁신적인 행보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개혁을 추진한다 말하며 사실상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였고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중국에서는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기관들의 민영화와 자율화가 이루어지면서 관료들의 부패는 나날이 심각해졌고 사상 초유의 인플레이션의 구직난 등 실업 문제까지 가중되어 국민들은 더욱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덩샤오핑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지도층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증폭되었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주화와 부정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해 4월 국민들의 시위의 발화점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민주화 요구에 동조하였던 후샤오방 당 총서기가 사망하게 된 것인데요. 후샤오방의 사망으로 국민들의 시위는 베이징을 넘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고 천안문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는 지식인과 대학생, 노숙자 등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덩샤오핑은 당시 총리였던 리펑에게 시위를 진압할 것을 요청하였고 리펑은 시위 진압을 위해 군을 투입하고 1989년 5월 21일 기준으로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굴하지 않고 더욱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위의 중심지였던 천안문에는 기존의 집회에 참여했던 지식인과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전국에서 올라온 대학생들까지 합세하면서 시위 인파가 10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고 이 시위로 당시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방중 일정이 늦춰지는 국가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리펑은 군인들을 시위에 투입한 것에 이어 6월 4일 새벽 탱크와 장갑차까지 동원해 시위를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를 향해 발포가 이루어졌고 수천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군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등 천안문 광장은 국민들의 피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1000여 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낸 육사 천안문 항쟁. 이런 큰 사건을 중국은 일체 언론에 보도하지 않았고 숨기기에 급급했는데요. 아무도 모르게 묻힐 뻔한 이 사건은 당시 고르바초프의 중국 방문을 취재하러 온 외신 기자에 의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비인도적인 중국의 처사에 항의하고 강력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고 이에 중국은 세계적인 고립과 더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인 1990년 1월 10일 계엄령을 선포했던 리펑 총리는
국영 방송을 통해 정치적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해 선포했던 계엄령을 전국의 상황이 안정되고 사회 질서가 정상적으로 회복함에 따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천안문 사건, 육사 사건 또는 북경의 정치 풍파로 불리우는 50일간의 천안문 앞 민주화 목소리는 보수파의 당권 장악으로 결국 빛을 보지 못하였지만 중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꽃피웠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중국의 천안문 사태, 민주화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목소리에서 시작된 사건이었죠. 같은 해 몽골에서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국민 시위가 열렸습니다. 1990년 민주화혁명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수도의 중앙광장에서 집회가 열렸다는 점 등 중국의 천안문 사태와 닮은 듯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결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1990년 1월 14일에 실시되었던 몽골 혁명은 어떤 결말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 구소련과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 개방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소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몽골도 국가 체제 개혁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6월 몽골 인민혁명당은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의 축소, 제한적인 민간 경제 활동의 허용 등 부분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키지는 못했는데요. 특히 몽골의 젊은이들은 사회와 정부가 시장 경제 체제로 바뀌기 원했습니다. 그러던 1989년 11월 제2차 청년예술가 전국대회에서 당시 신문사 기자로 활동하던 차이아긴 엘베그도르지는 연설이 끝난 후 젊은이들에게 몽골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행동을 독려했습니다.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이아긴 엘베그도르지는 민주화 운동 조직을 만들고 비밀리에 시장경제, 자유주의 정책 등 당시에 금지되었던 주제에 대해 논하며 민주화 운동을 조금씩 펼쳐나갔습니다. 그리고 1989년 12월 10일 아침 울란바토르 청년문화센터 앞에서 최초의 민주화 시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차이아긴 엘베그도르지는 몽골 민주연합을 창설하고 더욱 적극적인 민주화 운동을 주장하게 됩니다. 몽골 민주연합을 필두로 한 시위대는 몽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정책 도입을 요구했는데요. 즉 재건과 재편, 열림과 개방 정책의 도입 등 구체적인 정책 도입을 정부에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1월 몽골 민주연합은 이런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자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1월 14일 처음 300명에서 시작된 시위대는 어느새 1000명으로 늘어났고 시위대가 집회를 열게 된 레닌 박물관 앞은 이날 이후로 울란바토르의 자유광장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이날의 시위를 시작으로 이후 몇 달 동안 시위대는 행진, 데모, 단시투쟁, 교사 파업 및 노동자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은 시위대는 이후 1월과 2월 매주 주말마다 시위를 열었으며 몽골 최초의 야당도 수립하게 됐는데요. 수천 명의 시위대가 매일 시위를 이어가는 등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1990년 3월 4일 몽골 민주연합을 비롯한 개혁 조직은 정부와의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를 발단으로 시위대는 점점 확산되어 10만 명 가까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회담이 거절된 날로부터 며칠 뒤 민주연합은 수우바타르 광장에서 공산당의 퇴임을 촉구하며 단시투쟁을 벌이기 시작했고 10명으로 시작한 단시투쟁은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몽골의 인민혁명당 정치국은 시민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3월 11일 개혁 조직과의 회담을 시작하였고
몽골 인민혁명당 정치국 의장이었던 잠빅 마투몽무는 1990년 3월 9일 정치국을 해산함과 동시에 의장에서 사임하였습니다. 이후 인민혁명당과 민주화 개혁 단체 지도자들이 정당법 개정에 합의하여 일당 독재가 아닌 다당제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민주화에 대한 첫걸음을 시작하였는데요. 그러던 그해 7월 29일 몽골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 절차에 의한 자유선거가 실시되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몽골의 이런 민주화에 대한 움직임은 내재적인 이유보다는 국제 정치의 환경 변화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의 민주화 운동과 차별화를 가지는데요. 시위와 단식 투쟁만으로 몽골의 70년 사회주의 통치가 막을 내리고 현재 몽골을 수립한 무혈혁명이라는 점에서 몽골혁명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민주주의. 나라와 시대를 막론하고 국민의 권리를 위해 싸운 이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어느새 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인데요. 중앙선관위 시무식에서 권순일 위원장은 지방선거는 나와 이웃, 우리 아이들을 위한 동네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라며 신년사를 밝혔었죠. 권 위원장의 말처럼 2018년을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의식을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교육의 해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한국선거방송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